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문을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장 합의나 성과가 많지는 않았지만 정치 복원의 첫 발을 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포함한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역대 개원식 중에 가장 늦게 열려서 최장 지각 개원식이란 오명도 안게 됐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늑장 개원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개원이 미뤄졌던 때에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 늦게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대화의 여지를 열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저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의도 여당, 여의도 집권당은 민주당입니다. 그 여의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개원식이 늦어진 것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죠. 국회의장도 지금 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늦게 문을 연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스타일 때문이다 혹은 국회 어쨌든 권력은 민주당이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는 신주호 전 부대변인이랑 생각이 같은데요. 물론 지금 한국 정치가 양극화한 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문제는 저는 주도권을 지금 민주당에 더 크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개원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을 강행하면서 한번 파행이 되고 개원식이 늦춰졌 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이 국회가 늦게 개원을 한 데에 대한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더 크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알려진 게 이제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거는 대통령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주장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등산 다니다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 쌓아 올리는 게 있잖아요. 소원 빌면서.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들다고 막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약간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이 헌정사에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조금씩 이런 관행과 합의를 쌓아 올렸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다 걷어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 했던 거에 준하는 수만큼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 민주화 이후로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국회가 쌓아올린 합의와 관행을 자꾸 이제 걷어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요즘 보면 정치를 아예 안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임기가 2년 반이 지났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좀 정치에 적응을 하실 법도 한데 정치라는 게 이제 꼭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또 나와 다른 상대와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생리인데 지금 보면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안 만나고 약속 취소하고 개원식 안 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좀 이제 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변화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신조 부대변인 그 불참 이후로 국회 정상화 이후에 초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전에 민주당이 했던 어떤 그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했었던 그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한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사자가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뭐 피켓 시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안 온다. 뭐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온다. 그런 말씀을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셔서 야당이 그 한 190명 되는 그 많은 의원들이 국회 그 모니터에 피켓을 걸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돼달라라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셨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반등해서 여론이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번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이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뇌물죄의 피의자로 검찰이 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2020년 9월에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전 사위와 전 사위의 노모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뭐 딸 문달 씨의 자택 뭐 사무실 이런 곳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걸 보면 지금 몇 년간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압수수색을 하고 갑자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니까 또다시 전임 정권의 수사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논리도 저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딸과 사위의 가정에 생활비를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사위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 지원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가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월급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럼 사위는 취업하고 월급도 받으면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상직 전 의원과 사위의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 마당에 전제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무조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었다. 이렇게 단정짓고 그림 그리듯이 짜맞추듯이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은 이제 뭐라고 이제 민주당의 이런 반응 이거를 비난하냐면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박하십니까? 물타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적폐청산이 왜 나왔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셨고 농단하시다 못해 탄핵까지 당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박근혜 정부 때 얘기 꺼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비교하고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적폐청산과 지금 전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건 아니죠.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중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전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적폐청산 수사를 한 거에 대한 어떤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1,000명 이상을 소환 조사하고 200명을 넘게 구속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도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수사하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할 때 던진 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야당일 때는 뭐 며느리 아들이며 며느리며 다 내사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되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혹하게 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울분이라든지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오늘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님,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비위가 없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그 결백함을 밝혀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이거는 대통령,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최서원 씨죠. 최서원과의 경제 공동체 혐의로 해서 검찰이 기소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와 최서원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의 딸이 받은, 정유라가 받은 말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다, 제3전 뇌물죄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 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사위는 어떻게 보면 피는 안 섞였지만 사실상 피가 섞인 거나 다름없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저는 이게 제3전 뇌물죄가 아니라 일반 뇌물죄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주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왜 마치 물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법치, 정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물타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검찰의 수사에 그냥 조용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저도 좀 짚고 싶은 게, 경제 공동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묶여서 처벌을 받은 건 맞고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다는 것도 아실 텐데, 제3전 뇌물죄였죠. 네, 근데 어쨌든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됐는데, 그게 왜 적용이 됐냐라고 보면 어쨌든 그 논리를 세운 건 윤석열 수사팀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 논리가 깨졌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그 명품백이라든지 향수, 어떤 그 금품들은 그 단순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적인 관계 때문에 줬냐라고 볼 수 있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것들을 청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건넸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고, 사실상 출장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라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수사 논리에 비춰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때는 무혐의가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유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유죄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검찰의 이 잣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택적이다. 너무나 선택적이고,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하나 증거물품 하나 제대로 수집된 게 있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 수사 과정에서 전 사위의 이 노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연락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손자가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압수해가지고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검찰의 수사 방식도 그렇고 압수수색 시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이 정권이 불리할 때마다 전임 정권으로 시선 돌리기 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근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꾸 이제 김건희, 박근혜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 자체로서 수사를 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라고 좀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청탁을 한 그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을 청탁했느냐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상직 전 의원을 그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있었던 회사의 사위가 특혜 채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전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을 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쪽이 저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요건 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짧게 좀 해주세요. 네, 방금 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네.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가방을 건넨 분이 본인이 이제 청탁을 했다라고 청탁 내용을 다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상직 전 의원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게 없어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거죠.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됐다라는 이유로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켜줬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바가 그건 이제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또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야 대표회담 얘기해 봅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는 회담이 끝난 다음에 어제 회담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그 취지의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보건, 민생 등 의기투합 계기였다. 이재명 대표는 건전한 대화였다. 대표회담 공감대도 또 이제 강조를 했고요. 자, 이동수 대표님께서 어제 이렇게 뭐 예정보다도 또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단독 그 회동도 있었고 뭐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정치 복원의 첫 발을 뗐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제법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굵직한 성과는 없었지만 제가 이제 어제 회담을 보면서 놀랐던 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11년 만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11년 전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작될 때인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뭐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통진당 해산 이런 것들로 이제 여야 관계가 굉장히 이제 얼어붙어 있었고 또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적폐청산 수사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양극화된 역사를 끊고 일단은 여야가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첫 발을 뗐다는데 이제 좀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물론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여타 문제에 대해서 굵직한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합의문은 도출을 했고 또 뭐 좀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자주 보자라고 이제 얘기라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를 기점으로 좀 앞으로 좀 협치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이동수 대표한테만 드리고 공개된 모두 발언부터 두 대표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한 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병특검법 수용할 때는 이제 결단해라 이렇게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뭐 박성민 비서관님 이 정도면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돌직구들을 날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되고 그 뒤는 다 비공개였다 보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해 국민들 앞에서 이제 본인의 주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뼈 아픈 말들을 던졌다. 그래서 약간의 언중유골의 좀 끝판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두 분 다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만난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큰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둘 다 손해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방금 이동수 대표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었고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전 좀 아쉽더라고요. 만난 건 만난 거지만 네.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사실 의료 대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계속해서 치열한 쟁점으로 맞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쟁점 현안에 대해서 합의는 없었는데 신주호 부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합의가 별게 안 나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여야 대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더 평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처음 만나서 무언가 결과물을 도출해낼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한번 실현해보자라는 그 의지가 이번 회담에서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자주 만나시기로 했으면 자주 회담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이게 근거가 그렇게 뭐 뚜렷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요즘 근데 급기야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기는 한데 예. 천천히 이제 좀 주장들을 뭐 살펴보니까 어떤 제보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어떤 정황들을 보면서 좀 추정을 해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엄을 한다 만다의 어떤 유무보다 이게 좀 종합적인 비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의 정치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군 관련된 인사라든지 특히 뭐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안보실장의 임기가 사실은 굉장히 짧고 지금 다른 전임 정부들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대선이 코앞에 온 이 시점에 굳이 안보실장을 군 출신으로 바꾸는 게 맞냐 외교관 출신에서 그런 면에서 이 인사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챙겨주기 위한 인사고 좀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왜 전면에 이렇게까지 군 출신들을 전면 배치를 하게 됐을까 안보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에도 그렇고 경호처장을 하던 분을 이제 국방부 장관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종합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막 탄핵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이라는 것도 되게 좀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너무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예컨대 이제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이 뭐 한 서너 명들 지금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꾸린다. 여지가 예. 있으니까. 정보를 네. 다루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이제 뭐 방첩부대 이제 장이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꾸리는 것 아니냐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뭐 예컨대 낙하산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엄을 준비한다 요것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계엄을 국회 과반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또 제기가 되니까는 민주당에서 얘기 나온 게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같은 말도 1절 2절 해야 국민들이 들어주지 이렇게 뭐 N절 이렇게 나가면은 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한번 세 명의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 대표를 향해서 무책임한 선동 아니라면 대표직 걸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용어를 썼고 김용현 그 국방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신주호 부대변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참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정말 특수한 상황일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괴담 선동을 이어간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결국에 민주당을 향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천준호 형, 뭐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제보를 들은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준호 형 같은 분들은 좀 언론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제보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보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지 그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회 내 거대 정당인데 그 국회 내 자신들의 의석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괴담 선동, 가짜뉴스 유포를 하다 보면은 저는 결국에 국민들의 매선 회초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민주당은. 자, 김동인 님이 추석 전에 국민을 위한 모습을 제발 보여줬으면 하네요. 서로 눈치 싸움하고 힘겨루기는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답답하네요. 언제까지 그런 모습 보일 건가요? 하셨네요. 자, 제가 다음 질문 해볼게요. 여야 대표가 이제 그 양당 대표 회담에서 국회 차원 의료 사태 대책 협의하고 정부에게 추석 응급 의료 이제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뭐 큰일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겠죠. 여야 대표로서 국민 생명 위해서
가장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약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둘러싸고 이제 좀 약간 갈등이랄까 이런 이견이 노출이 됐는데 그런 속에서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소책 뭐 이런 거에 대한 여야 대표의 한 목소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이 입장이 어떨까요? 저는 좀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의료 개혁의 모든 게 아니고 뭐 필수 의료를 확보한다거나 지방 의료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다방면에 걸친 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이 아니더라도 뭐 1,000명, 1,50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저는 의료 개혁이 완수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여당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전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대표 간의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이 대통령실에 민심 형식으로 전달이 됐으면 대통령실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느 정도 관용의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상민 비서관님. 어쨌든 뭐 이게 원칙적인 합의를 한 건데 이렇다면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냉정해 보면 국회 차원에서의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대통령께서 틈을 안 주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에 가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대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비상의료체계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고 오늘도 보면 정부 입장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의료 대란이라는 것의 심각성을 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제언이나 고견들을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국민의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보면 약간 나에게 반기를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짐이 곧 국가다인 시대는 지났잖아요. 저는 이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실 때가 왔다. 추석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동수 대표님은 여야 대표가 좀 이제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 좀 어차피 결정적인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여기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가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꽉 막혀 있다 보니까는 뭐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자존심 세우는 동안 국민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좀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회와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시간은 다 됐는데 딱 한 15초씩만 답변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사 여부를 논의한 기소 여부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립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거며 이 회의의 그 어떤 의미랄까?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 없음을 적용한 것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 더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조차 이제 이전에 수사했던 결과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야권의 그런 정치 공세가 오히려 더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어쨌든 수사심의 열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적절하다고 보세요? 적절하고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양심 같은 거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강조하셨던 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였는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성역이 존재한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양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게 뭐 설령 법적인 해석의 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인 지탄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남분기점에서 강일까지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주춤합니다. 여기에 서운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송내 진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 정체,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부근으로 5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은 안진 터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입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딸 송혜희 양을 25년간 애타게 찾았던 부친 송기룡 씨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로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혜희 양 부친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실종 문제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실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송기룡 씨 타계 소식으로 송혜희 양 실종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연입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가끔 고속도로 지나가시다 보면 네.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이 사건은 1999년 2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네. 평택에 있는 데인데요. 저도 이 사건 때문에 몇 번을 현장을 가봤는데 네네. 밤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거의 막차 버스를 타고 도착을 10시쯤 했는데 그 시골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1999년이고 2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사라져갖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좀 늦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버스를 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탐문이 좀 늦어져갖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는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 뒤에 이제 송기룡 씨는 20년 넘게 찾아 헤매신 거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자, 실종자 하면 주로 성인 실종을 말하는 거죠? 예. 물론 어린이들 실종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 실종. 그렇다면 그게 실태나 통계라든지 이런 게 잡히는 게 있습니까? 매년 7만 명 정도가 근데 경찰은 이거를 실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네. 미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귀가가 가출이죠. 근데 가출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다가 아직 덜 들어온 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실종인 거고요. 그래서 성인 실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7만? 6만 8천에서 7만 2천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작년엔 7만 명 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해제자, 그러니까 그중에 대다수는 돌아오고 네네. 한 천여 명 정도는 사망이고요. 700명 정도 내외는 미해제, 모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대략 한 1,700에서 800 정도 가 이제 아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네. 또 귀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사회 왜 이렇게 실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글쎄요. 경찰의 수사 실종 시스템에 약간 좀 불비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개념은 인간 증말이란 개념입니다. 인간 증말이란 것은 네. 자발적 가출입니다. 자발적 가출. 그러니까 예.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이 겪으면서 가족 관계도 싫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것도 싫다라고 해서 나갔던 사람이 한 해에 10,000명 정도, 일본의 기준입니다. 10,000명 정도를 인간 증발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전수를 체크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 중복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어딘가에 있지만은 가족과 연락이 되는데 애매한 상황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강호순 사건 이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에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실종. 그러니까 이건 진짜 타살이죠. 네네. 그런 것도 전체 5% 관련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실종 중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추측이지만 예. 많다고 보는 거네요. 당연히. 어딘가 살아 있지만 그렇죠. 사실 노출되기 싫어하는. 도출되기 싫어하는 예, 예. 그런 게 더 대다수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현실적으로 실종 신고 접수되면은 곧바로 실종자 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에 아동 실종, 네. 아동 등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노인부터 장애인 이렇게 해갖고 네. 관련된 실종은 법이 통과돼서 즉시 수사가 들어가거나 즉시 네네. 조치가 되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접수는 미기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은 이걸 여유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 좀 머리 식히러 나가셨을 겁니다라고 보고 네. 2, 3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어갖고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이것을 성인 실종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혹시 자살했을 수 있는 유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그러거나 때문에 혹은 뭐 타살이거나 뭐 그런 범죄의 그 연관성이 좀 짙어 보이거나 그럴 증거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달려드는데 예. 그게 아니면은 근데 그거를 예. 가족들이 가져오지 않는 한 네. 사실 이걸 경찰이 능동적으로 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수많은 사안들 처리하는데 그것까지 하라 그러기는 그거는 좀 예.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실종자 수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게 역시 이제 법안일 텐데 이른바 실종 성인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 어떤 거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2021년입니다. 2021년에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께서 네. 발의한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이고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신 게 이모선 의원이 2023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회기 종료로 다 이제 폐기가 됐지만은 대체적으로 큰 틀은 이겁니다. 성인 실종이 됐을 때 경찰서나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 네. 가장 문제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위치 추적.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CCTV 상에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권한이 확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 것도 아마 가족들의 동의는 받아야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서요? 예, 왜냐하면 가족의 동의를 가족과 갈등이 있어 나갔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동의를 받아는 게 맞느냐. 받아서 찾는 게 맞느냐? 예.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동관계가 걸려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그 가족상의 유산 문제라 이게 걸려 있을 때 다른 가족의 동의나 아니면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펼쳐보면 가족의 폭행이나 이런 걸 못 견뎌서 알고 보니까 나갔는데 그렇죠. 그걸 또 위치 추적해서 찾아주고. 예.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가정 폭력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어떤 기준이 어디 있느냐. 야, 이런 쉽지 부분들이 않네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애가 탈 거 아닙니까? 가족이 없어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관은 있겠네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정 내의 불화나 이런 것들을 국가 공권력이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문제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실종이나 가출이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을 경우 이거를 고의적으로 사람을 찾는, 말하자면 채권자가 네. 찾는 방법으로 악용할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배제할 것이냐. 그러네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 논의됐어도 치열하게 좀 부딪혔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채권자가 악랄한 채권자예요. 예. 예. 그럼 근데 거의 범죄자에 가까운 근데 그걸 공권력이 찾아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인의 손아귀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신체 이전은 네. 천부적인 권리인데 그거를 국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그러니까 굳이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정치산자나 이게 판단이 안 되는 분이 나갔는데 헤매고 있으니까 찾아주는 그것도 또 이제 한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그건 지금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요? 아동 등에 대한 법률이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은 지금 법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건 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의 네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네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경찰도 신중한 태도 보일 것 같은데 실종 성인법 입법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은 뭐예요? 해주고 싶죠. 마음 같아서 해주고 예, 예. 싶죠. 그리고 경찰 개개의 모든 경찰이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다 우선순위가 일단 밀리고 그리고 하시다시피 한 번 이 실종 수색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 단위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어디서 지금 실종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골든타임 24시간 48시간 내에 최소한 경력이 네. 중대 이상급이 되고 팀이 두세 팀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데 찾는데 집에 지금 돌아왔어요. 네. 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형태가 이제 자주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럼 기준을 좀 설정해 주자. 그 경찰력의 낭비잖아요. 예,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엄정한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종인지 가출인지 불분명하니까 경찰이 무턱대고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거 할 수는 없고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범죄 혐의점이나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면 경찰도 이제 뛰어들 그 준비는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라고 하나 이게 이제 편법인데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네.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오라는 말은 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애절하게 그 사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마 외면 못합니다. 예를 그렇지 들어서 않습니까? 지금 요즘 얘가 그 고등학교 뭐 3학년인데 좀 나쁜 애들하고 계속 어울려서 지금 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든지 예컨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미성년이 아니라 한 21, 22 정도의 경우가 네네. 대학생인데 이게 분명히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아닌 부분에 있어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돼서 어디에 합숙되고 있다. 예전에 뭐죠? 거마 대학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마 대학생. 예. 말하자면 그 이른바 다단계에 속아서 숙소에서 잡혀 있었던. 근데 그들은 성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못 나온 상태인데 이 경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작심했으면 네가 도망올 수 없었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죠. 너의 의도로 계속 거기서 일하고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과실을 받아먹은 거 아니냐. 예. 거기다가 종교단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교적인 단체에 합숙하고 있을 때는 이걸 실종성인법으로 처리하는데 종교적인 것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프로파일러님이 채권자가 채무자 찾는데 악용된다고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제 발견된 사람이 그거 갖고 이제 경찰을 향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기한다고 해서 이제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정도까지면은 부모가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증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이제 뭐라거나 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로 이제 경찰이 곤란을 겪은 적은 없었지만은 네네. 그렇군요. 문제는 이거죠.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잡혀왔을 때 다시. 난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실종이 됐어요. 실종됐을 경우에 실종 신고의 골든 타임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다르고 네.
대체적으로 성인 실종은 48시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네. 우리나라의 그 휴대폰이 많이 그 보급이 되면서 24시간 안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예전에는 그런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48시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24시간 안에가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는 사실은 그 이상은 어렵다. 찾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보고 왜냐하면 있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무리 늦게 가봤자 10시간 안쪽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강원도 저쪽에서 그렇죠. 부산 저쪽까지 간다 한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24시간도 사실은 긴 거죠. 일단은 24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본다. 자, 아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잠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실종자가 이제 성인이고 사실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섞이기 싫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 건데 왜 나를 찾느냐. 이게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이 되나요? 뒤에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 증발이란 일본에 그러니까요. 했을 예, 예. 때는 굉장히 그냥 혼자 있고 싶어라고 하는데 부모도 싫어. 부모도 뭐 어쨌든 이거는 그 사인 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사인 간의 문제를 공권력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실종된다고 해서 우리 가출한다고 해서 나 가출합니다 써놓고 가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생활을 다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생활을 하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얘가 나갈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작정하고 나간 겁니다. 그동안 부모나 가족들이 모르는 뭐가 계속 쌓여 있었던 쌓여 거예요.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걸 중간에 매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가장 겁나는 대목은 실종 사건이 강력 사건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입니다. 여성들을 강제 납치해서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교훈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에도 충분히 이 실종 여성들이 강력 사건의 이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하나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간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시체로 돌아온 거죠. 네. 9명이 넘게. 네네. 그 교훈이 실제로는 그 교훈 때문에 사실은 많은 관행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이 성인에 대한 가출은 그러니까 이제 실종은 미귀가를 처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력 사건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은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설 탐정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탐정 제도를 도입해서 실종자를 찾는 거 이게 보완책이 된다고 보세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걸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찾다 보면은 네. 탐정이 이건 채권 채무 관계구나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강력사건 연관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넘어갈 수 또 있죠. 그걸 또 해결하게 예. 하고. 지금 개인이 이게 가출이나 실종된 경우를 찾는 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요? 경험이 있는 탐정한테 이걸 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탐정 좀 있어요? 탐정은 있는데 그 민간 탐정입니다. 민간 탐정.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자격을 갖춘 탐정 자격증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센터하고 좀 약간 또 경계가 모호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탐정은? 심부름센터나 네. 지금 탐정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국가 공인 탐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요구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 요구가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을 찾는데 분명히 찾아야 되고 이게 계속 그냥 놔두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법 당국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 보호시설을 막 찾아보는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 입소에 있는데 개인 친상 자료는 없다. 그러면 뭐 예컨대 인공지능 AI 기술이나 유전자 정보 등록 뭐 채취하고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실종아동법에는 그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DNA라는 예. 거. 근데 이 성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아동들 등록하세요 이런 게 경찰서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합니다. 너무나도 무차별하게 등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거고 예.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씁니다. 네네. 그래서 지하철 타면은 대체적으로 실종자들을 찾아내는데 네. 문제는 그건 전체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에서는 쉬운 거죠. 다 그렇죠. 하는 게. 왜냐하면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CCTV, DNA 등록, AI 이 기술을 무차별하게 쓰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침해를 하면서도 이런 실종되거나 위험한 어떤 성인을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뭐 제도 허점, 구멍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이런 점은 꼭 입법이 돼서 이런 내용은 꼭 입법이 돼서 제도적인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인실종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겁니다. 절차를 즉 마련한다. 말하자면은 예. 요것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표를 경찰한테 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게 없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은 좀 뭐라 그러나 우왕좌왕한다고 해야 하나 허둥지둥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늦어지니까 예.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법을 좀 만들어 갖고 그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면은 사실은 서로가 편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탐정 제도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규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시행령 이런 걸로 또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태영이가 눈을 뜹니다. 태영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동생들의 등교를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솥에 밥을 안 치고 달걀을 부쳐서 두 동생의 아침을 준비하는 태영이. 작년 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와 감옥에 수감 중인 아빠만 생각하면 태영이의 가슴은 먹먹해져 옵니다. 현재 이모 집에 얹혀서 생활 중이지만 이모 역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살림은 어렵기만 한데요. 이모 집 역시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앞으로 어린 동생들과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태영이는 오늘도 가여운 동생들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삼킵니다. 태영이 가족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보슬비가 곳곳에 내리면서 바람도 불어 한낮의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9월 같습니다. 찬 공기가 유두면서 중부지방은 30도 넘는 기온의 벽을 깨고 서울의 낮 기온 26.8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오늘 최고 기온 32, 3도대가 꽤 있었고요. 또 최고 체감 온도가 내일 호남 지역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꽤 덥겠습니다. 현재까지 속초에는 22.9mm 정도 왔고 나머지 지역은 미미한 양입니다.
오늘 밤에도 경기 서해안으로 약간의 비가 뿌려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는 5에서 20mm, 영동과 제주는 5에서 40mm가량 오겠고 중간에 소강 상태인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내일 일부 남부 지역의 폭염특보가 해제될 수 있지만 다시 다음 날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경상권 해안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또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19에서 25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30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제한되거나 응급실을 닫는 대학병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건 맞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며 대책을 총동원해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뒤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진행된 여야 대표회담 성과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확고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대급 전력 수요에 앞으로 각 가정이나 상가에 고지될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두고 사용자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열린 여야 대표 회동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계신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여야 대표 회담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현안을 짚어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배고프실 시간인데 여튼 감사하고요. 예. 자,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은 자타공인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측근인 것 같긴 해요. 최자를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측근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부인하시지는 않는 거죠? 네. 가장 가까이에서 뭐 여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최측근이라면 쓴소리 이른바 직원을
가장 많이 할 걸요. 많이 하십니까? 가장 많이 할 걸요. 가장 최근에 한 쓴소리 직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정도로 말씀을 많이 그러시군요. 네네. 한동훈 당대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 어떤 일 할 때 여러 사람한테 묻고 또 묻고 그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묻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면 그게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수용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편하게 어떤 일이든 뭐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 뭐 대표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건데 좀 이런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렇다면 갑자기 난 생각입니다. 그 권성동 의원이 네. 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이러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연찬회였나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님 말씀이라면 그게 한마디 툭툭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참모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나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툭툭 던진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수시로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이번에 의료계획과 관련된 것은 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전후 맥락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어떤 맥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 맥락을 다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또 저는 주변에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네. 또 뭐 그것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밖에 그것들을 공개할 때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공개적인 방법 뭐 여러 방법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석 달여 만에 정기 국회 개회와 함께 이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늑장 개원인데 어떻게 제가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면대면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뭐 분위기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고 사진 촬영까지 이제 항상 이제 뭐 개원하면 이제 사진 촬영. 전체 의원들 300명이 이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그 사진 촬영 과정에서도 뭐 분위기 화기애애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법사위나 과방위 같지 않았나 보죠. 이거는 약간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게 좋은 얘기하다가 아닙니다. 왜 꼭 법사위에서도 저는 뭐 회의장 밖에서 상임위장 밖에서는 뭐 야당 의원님들하고 편하게 소통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진짜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막 그 상임위장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네. 소주 마시러 갔어요. 요즘 네. 그런 건 별로 없죠. 아직은. 그렇게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지는 않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하고 그런 자리를 갖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야, 그거 좋은 건데 되게. 네, 그렇게 하면 예. 다음번에 저 세기 강도가 한 10으로 할 걸 저한테는 한 5나 4쯤 하시니까. 그거 좋은 거네요.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안 오신 그 상황을 두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상황 정돈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일면 공감하는 일리가 부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거나 그럴 때는 또 견제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가 존중받으려면 또 국회에서 사법부나 행정부를 또 그만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 모습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들을 대하는 모습 아니면 뭐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 대통령이나 뭐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살인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뭐 탄핵 뭐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근데 그런 공격들도 도를 넘지 말아야 될 텐데 일정한 도를 넘어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 안 한 대통령 쪽이나 대통령실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국회 네. 쪽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럴 것 같아요. 때마다 국회에서는 내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변자다. 네. 내가 국민을 대신해도 묻는다, 뭐 국민을 대신해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부를 대하고 대통령을 대하고 장관을 대하라는 권한까지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번 이제 정기국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뭐 우리가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현안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요 야당은 뭐 여러 국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고 예. 뭐 저쪽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대통령, 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이쪽 부분일 거고 여당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뭐 허황되든 아니든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뭐 논란이 되고 힘든 부분이죠. 네. 지금부터는 어제 그 양당 대표 회담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최고위원님은 오늘 최고위에서 11년 만에 회동 자체에 의미가 있다. 원하는 결실이 있기까지 인내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물론 의미 있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만나고 또 여야 간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제 회담이 다소 불편했다. 무슨 뜻입니까? 불편했다라기보다는 네. 공개 발언에서 각자 대표가 듣기에는 상대 대표의 발언이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약간 돌직구더라고요. 있었는데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부터 만나지 말자 이럴 건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을 직면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어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과 마주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민생에 대해서 논하고 해결책을 또 찾는다.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네. 전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다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는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러면 대표의 만남은 계속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어저께 약간 양당 대표가 이렇게 서로 돌직구를 면전에서 날리다 보니까 그 끝나고 나서는 괜찮았다는 평가도 스스로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주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굳이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써 뭐 피하려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이상해요. 있지만 예, 예.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있는 이야기하고 그래 그건 그거대로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당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또 머리 맞대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년간 공식적인 회담이 없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어떤 결과가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만났거든요. 그런 게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양당 대표가 닿고 뭐 하려고 만났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그럴 있는데도 수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예. 만났다는 게 오히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욕을 먹을 그 어떤 그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좀 자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진 의제를 보면 양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예.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의제라고 하는 것을 뭐 많은 분들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적어도 저는 어제 예.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견이 없는 거나 아니면 뭐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거나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하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11년 만에 만났지만 뭐 언제 다시 만나자 이걸 정할 수는 없어도 자주 만나서 우리가 소통합시다라고 하는 대화의 물고 협치의 물꼬를 튼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은 여야 대표회동에서 정식 의제로 올라가진 않았던 의대 정원 문제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플랜 B를 강조했어요.
일단 플랜 B가 뭔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럼 대통령실 입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겁니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정책은 뭐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다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기 상황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꿀지에 대한 플랜이 있는데 그게 네. 바로 플랜 B입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의 여러 상황들이나 네네. 아니면 이렇게 전공의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도 계속해서 이제 복학하지 않고 내년에 의사 시험을 보지 않고 또 전공의들도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예. 이 상황들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원 2,000명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몇 명을 하는지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2025년 거는 이미 가고 있으니까. 예, 2026년은 예를 들면 유예하고 꼭 그것만이 뭐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그럼 또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뭐 상황이 지금 그러하니 처음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유연한 방법들,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뭔가 정책을 후퇴시키는 거나 아니면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플랜 B는 플랜 A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A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오면 이 플랜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플랜 B이기 때문에 플랜 A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플랜 B는 결국 플랜 A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네. 자꾸 A와 전혀 다른 계획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워딩을 보면 만약의 사태 되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정말 이 국민들의 시선이랄까 어떤지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평가랄까 이런 부분을 되게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연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시일이 있다가 의대가 진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가정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우려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것이 그럼 현실화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돼서는 안 되고 현실화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들, 네. 대안들 그리고 정책에서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제 여야 대표들은 단독 회동도 가졌습니다. 공동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만난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1대1 회동에서 아주 획기할 만한 내용 들은 거 있으면 좀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저는 어제 이제 그 뭐 사전에 회의도 하고 네. 뭐 회담하러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표실에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3대3 그게 끝나면 거기서 실무자들이 이제 합의문 그러니까요. 발표문 작성하고 대표는 잠깐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걸 뭐꽤 긴 시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저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두 분이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뭔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제와는 큰 관계없이 예. 그냥 두 분이 편안한 말씀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저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그런 거보다는 것보다는 아유 그러면 지금 그럼 저기 사모님이나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예, 아주 그죠? 그냥 편안한 말씀. 그러면 네. 뭐 따님이 지금 몇 학년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군요. 예. 뭐 이런 거네요. 뭐 예. 아마 이게 아무리 비공개로 두 분이 1대1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씩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뭐 양쪽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대로 두 분이 그냥 편안한 스킨십이네요. 편안한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두 분 나오실 때는 되게 좀 표정이 좋았어요. 편안한 모습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그럼 이제 양당 대표 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첫 최고위 회의가 오늘 이제 최고위 회의 하셨잖아요. 네. 자, 이제 공개 회의야 뭐 기자들이 딱 그 워딩을 다 갖고 있고 자, 비공개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뭐 평가라기보다는 그거 어땠습니다라는 약간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약간 후속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제안도 있었는지 뭐 그런 특별한 내용이 오늘 있었나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예. 그래도 뭐 딱히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결론은 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8개의 발표문 내용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대표가 만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뤄낸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들도 그런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대표가 합의 발표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그 뒷 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최고의 공개 발언 때 그 말씀을 또 다시 또 차분히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비공개 회의 때는 이제 그런 공개 회의 때 이야기할 내용을 좀 추가로 이런 뒷 이야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해주시고 대표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하는 일이 다르다. 법안 대응 권한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으로 당원 당규에 명시돼 있다. 이게 어저께 이제 양당 대표가 논의한 게 거의 입법 사항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둬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해석하세요? 최근에 그런 발언들이 여러 군데에서 네.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기구도 당의 조직의 일부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면 물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보면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대표와 협의하고 당대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원내대표와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당연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 최고위원회는 그 최고 의결 기구죠. 예, 당의 최고 의결 기구에 거기를 관장하는 사람은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갈라서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할 거니까 당대표는 관여하지 마시고 당의 일이나 집중하시고 당대표는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는 또 관여하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말이다. 원내의 일도 당 일의 일부이고 네.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원내를 지휘하지만 당대표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당대표도 네. 당무를 처리할 때는 최고위원회 일원인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서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원내대표 일이고 이건 당대표 일이고 그러니까 서로 딱 아니다. 예, 무슨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에다가 손 그어놓고 넘어오면 뭐 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이런 발언은 당의 건강한 모습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282님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님이 올바른 길로 가시게 잘 동행을 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언론이 당정 갈등, 뭐 윤한 갈등, 한정 갈등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고 저 한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 다름이 있을 때 같음이 더 빛난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자, 특히 이제 최근에 의료 공백 해법 놓고 당정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당 내외에 이제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갈등이라고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당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우선 언론의 일면 제목은 이제 갈등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뭐 당정 갈등까지는 제가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윤한 갈등이나 이렇게 갈등, 당한, 예, 당한 갈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당에서는 국민들의 민심 또 당원들의 당심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해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당에서 대통령실과 늘 같은 목소리만 낸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은 늘 그러려니 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이런데 대통령 그가 달리갈 때는 당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런 것 같다라고 전달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데 이번에는 당과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내라고 할 때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실 거다는 거죠. 네네. 다른 것이 있어야 같을 때 다른 모습이 있어야 같은 모습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늘 같은 목소리만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늘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소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네네. 이런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대통령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는 갈등이 아닙니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기에도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국은 톤 앤 매너가 국민들과 국민들도 언론도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톤 앤 매너를 보면 갈등처럼 비춰지는데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는 이제 의료 공백 해법, 의정 갈등 해법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과연 합의를 이뤄가지고 어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좀 있는데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해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 지금 의료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네. 이 특검법의 문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좀 맞지 않는 게 한동훈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은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 네. 가만히 어떤 발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못 한다.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의를 해봅시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모습이고 당에서 그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을 때도 우리와는 다른 의견이 왔네. 그러면 네. 우리 모여서 그럼 뭐가 다른지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진단이 맞는지 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 때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모습이고 당정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의 일부에서 그냥 또 하나 나왔구나 그리고 이거 갈등으로 몰아가야지라고 하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당내에서조차도 공격하기에 바쁘다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당은 건강하지도 못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국민들에서 어떠한 것도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네. 그래서 근데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당대표가 이런 논의를 시작했으면 당에서 그럼 우리가 모여서 논의해보자라고 네. 하는 게 건강한 것이지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만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평택 방향은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5km 주춤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군자교에서 장안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하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날씨 얘기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좀 그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지난 주말부로 서울, 인천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이제 폭염특보가 완전히 해제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40일 넘게 이 폭염특보 그러니까요. 이어지기도 했었고 열대야에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죠? 네, 최장이에요. 정말 네네. 최장이고요. 지금 뭐 물론 특보 내려졌던 기존 지역 중에 절반 정도 아직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대신 이게 주의보에서 아니, 경보에서 주의보로 좀 단계가 좀 낮아졌다. 그런 거 보면 조금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더위가 꺾이긴 뭐가 꺾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들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이렇게 좀 걸어가 네. 보면 확실히 좀 달라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오늘 낮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우리가 최고 온도 이자 앞에 숫자 2자를 본 게 얼마만인가 싶은 게 오늘 27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이 선선한 날씨였다. 좀 이렇게 평가할 만한데 이게 비가 내리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포함해서 서울 같은 경우 조금 다소 선선한 날씨였는데 대신 남부지방이랑 제주도 같은 경우 오늘 비가 좀 뒤늦게 좀 오게 되면서 낮 동안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최고 온도 한 33도 돼서 네. 아직은 덥다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내 서울이나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는 더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 오늘과 좀 비슷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은 좀 이제 고기압이 조금 힘이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한 수요일부로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여름 내내 이게 두텁게 이게 두 개의 고기압층이 이렇게 예. 겹쳐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티베트 고기압이 이제 좀 힘이 세지면서 다시 이제 좀 더위가 시작돼서 이번 주 내내 한 31도에서 33도 뭐 이 정도의 이제 날씨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날씨는 계속 흐릴 거라고 해요. 이게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햇볕이 세진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름이 껴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흐릿하면서도 더운 날씨 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새벽 사이에 좀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수요일까지 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이번 주만 버티면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마 부부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 이제 싱크홀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네.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늘 있던 건가요? 늘 있긴 했습니다. 이따 좀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네. 지금 주말 사이에도 전국 도로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1일에 이제 서울 종로구, 뭐 대구 동구에서 이제 땅이 내려앉아서 도로가 움푹 파였는데 사실 이제 연희동 싱크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컸잖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이 서울에서 나타났던 이게 종로 5가역 인근이었는데 이쪽 싱크홀도 그렇고 대구 동구 이제 방촌동 금호강 제방 옆 도로에서 또 나타난 싱크홀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뭐 40cm, 40cm, 뭐 50cm, 30cm 이렇게 아주 크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네. 현재 뭐 도로 복구도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곳곳에서 자꾸 이제 이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보도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이 싱크홀 사고가 제가 아까도 이제 사실 빈번하게 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1000건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0에서 200건 사이로는 발생한다고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규모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게 주요 발생 원인을 이제 꼽아보면 제일 많은 게 좀 노후화된 하수관 손상에서 이제 거기서 물이 새어나
나오면서 땅으로 물이 스며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제 땅 꺼짐 사고가 네. 가장 많다. 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주변 공사 영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연희동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주변에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추측을 의심을 많이 해요.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지반이 약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인 규명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가운데서 공사 영향도 있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충 메워놨다? 단단하게 메워놓지 않고? 맞습니다. 예, 이게 예. 가령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든지 뭐 아니면 이제 상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든지 뭐 건물 공사도 마찬가지고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철골 구조나 이런 것들을 뭐 관이나 이런 것들을 매설을 하고 네. 다시 이제 메우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자연적으로 땅이 다져지는 과정은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땅이 흙이 쌓이고 다시 이걸 다져지고 쌓이고 다져지고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땅이 굳을 수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이걸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다진다고 제대로 다진다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실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물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물이 스며들기 너무 좋은 공간이 돼서 거기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지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땅 꺼짐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흙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동이라고 하죠. 그 땅속 이제 지하 공동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비가 요즘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집중호우도 또 원인이다? 네, 비가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이 내리니까 도로 곳곳에는 당연히 이제 배수구가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나가게끔 이제 다 이게 완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걸 적정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다 보니까 적정선을 넘으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 밑으로도 막 물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도 막 물이 막 이게 막 출렁출렁 넘쳐서 네.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물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면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게 아까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에서 물 빠져나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현상이 사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역시 연희동 싱크홀도 그 중에 하나거나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아직은 지금 이제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시가 일단은 1차 조사를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노후수도관 파손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결정적 요인이 없었다라고 일단은 결론이 난 상태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사 원인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한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 빗물 펌프장 관로 공사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올여름 집중호우 영향이 혹시 있을까 이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을 여러 개를 좀 나열해 놓고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이었느냐 어떤 것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도 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때 당일에 이제 연희동 도로에서 땅 꺼짐 사고 발생할 바로 근처에서도 땅이 약간 미세하게 파인 게 또 발견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좀 두려움이 있으시고요. 게다가 이제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이제 특별 점검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듯이 이제 보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이제 보통 GPR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이제 좀 탐사를 해봤더니 또 한 곳이 좀 빈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바로 메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이때 이 특별 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지역 주변에 이제 사시는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포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공포감 얘기하셨는데 사실 싱크홀 같은 거 정말 뭐 연희동 그러면 거기 뭐 자동차 타고 저도 그 근처 뭐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그런 건데 맞습니다. 어떤 그렇다면 징조 무슨 예후 이런 것들 발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상 이제 블랙박스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땅이 밑으로 푹 꺼지면서 앞을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더 미리 피할 수 예측하기가 없어라고 참 생각하실 힘들잖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GPR 이제 일종의 엑스레이 장치 같은 이 장치로 이제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좀 집안 유실이라든지 뭐 집안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좀 이제 메우고 이제 보강해 놓는 작업들을 하기는 하고요. 네. 전조 증상도 있다는 이야기 전문가 이제 인터뷰도 제가 몇 가지 좀 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그런 뭐 동네에 있는 뭐 작은 도로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도로를 달릴 때는 이 꿀렁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아주 부드럽게 자동차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꿀렁임이 있을 때는 좀 의심해 볼 만하다. 이때는 지자체에 꿀렁임. 신고하셔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꿀렁이 많을 때는 의심해라. 자, 싱크홀 관련해서 저희 뉴스레터 K는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끝으로 해외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네. 지난주에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네. 긴급 체포되면서 SNS 유해 콘텐츠 검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맞습니다. 감자가 됐어요. 네. 근데 브라질에서도 SNS 플랫폼이 철퇴를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에 이어서 브라질에서도 이런 사례 나오니까 야 이제 앞으로 SNS들 이 검열 문제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음란물 뭐 이런 것들 유포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그러니까요. 들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텔레그램하고도 한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요. 네네. X 이제 지금 옛날 트위터죠. 근데 X랑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붙은 게 지난 4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공작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하든지 뭐 이런 세력들의 이제 계정에 대해서 X에다가 이제 이 브라질 대법원이 이걸 차단을 시켜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한 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브라질에서는 영업하지 마라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와 은행권 일제히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변화와 9월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 알아봅니다. 먼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받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게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일부 상품을 아예 취급 중단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출 상품도 없어지고요. 근데 한도가 줄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애간장이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KB금융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난달 29일부터였습니다. 이미 그 주담대에 대해서 대출 기간을 이제 50년짜리를 이제 30년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년짜리로 이제는 주담대가 있다,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내가 긴 시간 동안 나눠갔잖아요. 나눠갔다 보니까 DSR 40%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대출이 잘 나와요. 근데 이 상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50년짜리 없애고 30년으로 줄다 보니까 그러면 DSR 40%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이제 좀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실상 이게 담보 내에서는 이제 나왔거든요. 뭐 2억, 3억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 원으로 아예 그냥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거치 기간도 없어졌어요. 지금 뭐 주담대 받으신 분들
거치관도 없어지고 또 대표적으로 또 마이너스 통장도 지금 뭐 1억 원, 1억 5천까지 나오던 게 5천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 옥죄 이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들어오다 보니 상당히 아마 대출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동거할 데가 없을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특히 우리은행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아까 제가 뭐 KB국민은행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 은행이 시작을 하면은 다른 은행도 같이 합니다. 보통 시간차를 두고 같이 하거든요. 우리은행이 이제 처음으로 뭘 하냐면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이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유주택자는 이제 안 내준다 이 얘기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무주택자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겠다. 그 뜻은 뭐냐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죠. 보통 이제는 유주택자 분들이 집이 몇 개 있으신 분들이 사실 갭 투자하려고 이렇게 또 대출 받아서 또 사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요. 또 아니면은 내 집을 전세 주고 또 전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확실히 막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투기 수요를 아예 막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투기성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 잡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그렇다면 전세금이 이제 급한 분들 네. 실수요자들은 이제 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아니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지금 뭐 말 그대로 막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주택자 분들에게만 사실상 네네.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런 케이스는 있을 겁니다. 네, 유주택자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이제는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계약서까지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네네. 근데 나는 유주택자야. 그럼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나올 텐데 그럼 이미 계약 다 해버렸고 계약권에 냈는데 이게 갑자기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문제가 조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문제는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상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고 실수요자라면 뭐 그렇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아,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네. 자, 근데 은행권이 이렇게 대출 조이기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좀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게 있어요. 사실 이게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네네. 6월 말에요. 제가 그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시중금리가 주담대요. 고정금리가 2.9%짜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 고정금리 이거는요. 21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엄청 고점이었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금리거든요. 네. 주담대가 2.2%짜리가. 근데 최근 6월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다니. 왜냐면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보다 더 낮았던 거예요. 주담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주담대 이 자금을 통해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다 막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네, 부채가 심각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언론에 막 소개가 돼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구두의 경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야 이거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 은행들이 너무 많이 해줘서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은행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뭘 하느냐? 가상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담대 받는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 붙여서 우대금리를 빼주는데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가상금리를 붙여서 금리를 높여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수요가 줄겠지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상금리가 붙는데 재밌는 거는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또 시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수요자 뭐 이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부터 그러니까 또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들이 손쉽게 이렇게 돈 벌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지금 들고 나오는 게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네. 아예 대출 수요를 막고자 상품들을 이제는 없애버리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금융 당국이 뭐 직책으로 보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뭐 이런 건데 금융 당국이
은행 금리에 이렇게 일정 부분 개입하는 건 이게 처음은 아니죠. 늘 그렇죠. 있어왔던 일이죠. 예, 사실 뭐 있어 왔고요. 네. 계속적으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대책 보면은 계속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은행들이 얄밉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은행들이 유도했다고 좀 보거든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뭐 가계부채 올라가는 거는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은행들도 뻔히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삼으니까 너무 손쉽게 가상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예대 마진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통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연도도 은행권의 최대 수익을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매년 거의 경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연에도 아마 저는 경신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태 유지가 됐었죠. 거기에 너무 손쉽게 가상금리 붙여서 한동안 한 2달 동안 열심히 팔았거든요. 네. 주담대 굉장히 많이 팔았죠. 대한대출까지 포함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대 마진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상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얄미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좀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회 환원을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막대한 이익을 누린 만큼, 왜냐하면 고금리 상태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예, 소상공인 분들이 진짜 뭐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고혈을 짜냈다. 지금도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벌려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 환원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은행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동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DSR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네. 이제 송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말뜻에 다 답이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네. 내 월급에서, 그냥 내 연봉에서 내 원리금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은행들은 40%로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4천만 원이 원리금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예. 근데 이게 이제는 40%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는 말이 붙잖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가상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왜 스트레스 DSR이 튀어나왔냐 그러면, 원래 이제 DSR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네. 있다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고금리 상태가 계속 왔었잖아요. 지금도 네네.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40%로 잘 묶여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40%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생활 여윳돈이 없어지겠죠. 네. 야, 그러면은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고, 1단계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 2단계가 이제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을 대출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 줄어든다 그랬는데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실제 지금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를 1.25%포인트 정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0.75%거든요. 네. 가상금리가. 근데 수도권은 더 높였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일단은 지금 소득 5천만 원이신 분들이 30년 만기에 분할상환 대출 시 4.5% 대출이자 가정한다고 본다 그러면, 네. DSR 도입되기 전에는 3억 2,900만 원 대출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는 2단계 적용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억 8,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아니 4,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 4천만 원 좀 돈이 이제는 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서울 집값 잡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사실상 도움은 안 돼요. 이게 아, 그래요? 겨우 4천만 원 줄어드는 거거든요.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DSR 가지고 서울 집값이 잡힌다라기보다는 다른 지금 은행들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 네. 규제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상품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뭐 만기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복합적인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번에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네. 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파괴력이 상당할 거다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 부동산 시장은요. 네. 대출이 안 나오면 막힙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내고 하시는 분들 거의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극소수고요. 대출이 돌아야지 뭐를 예. 투자하든지 말든지 하죠. 대부분이 레버리지 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투자 수요는 딱 막히게 돼요. 그럼 투자 수요가 막힌다 그러면 더 이상 아파트 상방 압력이 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뭐 대출의 옥죄기 금리부터 높고요. 그다음에 네. 대출 옥죄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탄력은 이제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전망 한번 해볼게요. 네. 대출 억제 조치 이제 한창 나오고 있는데 가계부채 일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계대출이 지금 굉장하죠. 7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이게 8월 29일 기준이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8조 3천억 원이나 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담대가 가계대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요. 네. 567조 원 정도가 되고요. 현황이 이게 한 달 전보다 7조 3천억 원 늘어났는데 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한 달 만에 7조 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담대가 크게 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눈에 띄는 게 조금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 네네. 신용대출은 줄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 부담스러워서 안 받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8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전월 대비해서 이게 한 8천억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뜻은 네. 뭐냐면 신용대출마저도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뭐 아파트에 투자한다든지 이 집에 이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표로도 딱 느껴져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뭐 8월 수출 역대 최고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서 다음에 우리도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는지 짧게만 전망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10월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수 활성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고요.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고요. 경기가 안 돕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기 시작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함으로써 내수 살리게 나설 것이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돌아야지만 경제가 돌아갈 텐데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0월에는 결국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가을비가 더위도 씻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 김건모의 잠 못 든 밤 비는 내리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